완벽했던 그날의 신부가 사라졌다. 웨딩홀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기대 속에 울려 퍼진 웨딩 마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할 차례였다. 하지만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서트 하객들의 웅성거림, 혼란스러운 표정들. 5년 전 그날의 CCTV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식 전날 밤 신부 대기실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영상. 그리고 5년 후 외딴 섬에서 발견된 한 여인.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멀리 도망쳐야 했을까? 모든 비밀은 결혼식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전,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은 한 쌍의 새로운 부부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신랑이었던 김민수 가명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예식 시작 2시간 전 웨딩홀은 하객들의 축하 인사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신랑 대기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영은 씨가 안 보여요. 갑자기 들이닥친 메이크업실 스태프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약혼자 서영은 가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영은이의 웨딩드레스만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반쯤 채워진 커피잔과 휴대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양가 부모님들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습니다. 결국 예식 시작 30분 전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뉴스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것이 5년이라는 긴 미스터리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웨딩홀 CCTV에 찍힌 결혼식 전날 밤 영은이의 행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제 손이 떨립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신부의 실종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영은이가 자주 들리던 장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단체 카톡방과 SNS로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실패였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이 간 것은 영은이의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영은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결혼식용 웨딩 슈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옷장이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가지들이 몇 벌 사라져 있었고 서랍 속 여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망간 걸까요? 영은이의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던진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영은이는 늘 결혼에 대해 진지했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은이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해보니 결혼식 전날 밤 11시경 인천공항 근처 ATM에서 현금 인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계좌에 있던 3천만 원도 모두 인출된 상태였죠. 어제까지도 멀쩡히 연락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계속해서 전날 밤 영은이와 나눴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내일 봐요, 우리 신랑. 그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어떤 불안이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죠. 하객들은 하나 둘 돌아갔지만 웨딩홀에 남은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특히 영은이의 부모님은 말 한마디 없이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 이미 그분들은 무언가를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 걸려있던 김민수 서영은 결혼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처연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진실로 이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직후부터 웨딩홀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내부, 주차장, 인근 도로의 영상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웨딩홀에 들어온 게 확인됩니다. 수사관이 보여준 영상 속에는 분명 영은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웨딩홀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죠. 특이한 점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웨딩홀 관계자는 신부의 드레스와 소품을 담은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7시 15분,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속 영은이는 들어올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이번엔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크로스백만 메고 있었죠. 걸음걸이는 다소 서둘러 보였고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웨딩홀 근처 버스 정류장 CCTV에는 영은이가 공항행 버스에 오르는 장면이 찍혔고 인천공항에서도 그녀의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여권으로 출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오전 10시 35분 발 동남아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계획된 도주였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영은이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식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의 시간대에 집중했죠.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전날 밤에 특이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장소에 CCTV를 확보했는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수사관의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영은이의 모습과 전혀 다른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경찰청 상황실에서 처음 CCTV 영상을 확인하던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인 5월 11일 저녁 8시, 영은이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날 저녁엔 친구들과 마지막 독신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일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영은이의 친구들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그녀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CCTV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은이는 중년의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고 그들은 마치 오랜 지인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건네지는 서류 뭉치가 보였고 영은이는 그것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레스토랑 예약자 명단과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보니 장모 씨라는 분인데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장모 씨는 과거 다단계 사기와 투자 사기로 수배된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후의 행적도 수상했습니다. 영은이는 강남역 근처 24시간 고시원으로 향했고 거기서 약 1시간을 머물렀습니다. 나올 때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이 고시원은 위조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작하는 곳으로 내사 중이던 장소입니다. 수사관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영은이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밤 10시경 영은이는 인천공항 근처의 한 모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웨딩홀로 향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렀죠. 경찰은 이 모텔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모텔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복원 작업 중인데 이게 모두 밝혀지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영은이는 누구였던 걸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결혼식 전날인 5월 11일 오후 2시, 영은이는 강남의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CCTV 영상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니 총 5곳의 은행을 방문했더군요. 각 은행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총액이 상당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영은이는 그동안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자금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그날 인출한 금액만 해도 1억이 넘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은행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서 씨는 굉장히 침착해 보였어요. 결혼 자금이라고 하면서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혀 수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은행의 CCTV에는 더 이상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영은이는 대여금고를 방문했고 거기서 꺼낸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금고는 6개월 전부터 대여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여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의 정체가 궁금하네요. 아마도 위조 신분증이나 해외 도피에 필요한 서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4시경에는 강남의 한 고급 주얼리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영은이는 고가의 주얼리 몇 점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들이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도주 준비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귀금속을 구입하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동안 영은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은행에서 나올 때의 CCTV 영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영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이었고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통화할 때도 전혀 수상한 기색이 없었죠. 앞으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올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사관의 말에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알던 영은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경 영은이는 강남의 한 지하 카페에서 또 다른 인물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CCTV에 포착된 상대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여성이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황모 씨인데 동남아에서 위조 여권과 신분 세탁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약 40분간 이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영은이는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카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실종된 다른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잠적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온 후 영은이는 근처 렌터카 업체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차량을 인수했고 곧바로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방향은 김포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 김포의 한 창고 건물 주차장에서 영은이는 또 다른 인물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영은이의 차 트렁크에 무언가를 실어주었습니다. 창고 건물은 가짜 신분증과 위조 서류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한 달 전에 현장을 급습했지만 이미 비워진 후였죠. 이후 영은이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앞서 본 것처럼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모 씨와 만난 것입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모든 일정이 빈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치밀한 준비와 다수의 공범이 확인된다는 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뭔가 큰 사건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면에 이렇게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영은이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밝혀진 것은 그녀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영은 씨가 다녔다는 대학에는 해당 이름의 졸업생이 없습니다. 회사 입사 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신분 자체가 가짜였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영은이라는 신원은 5년 전에 만들어진 가짜 신분이었습니다. 완벽한 위조 서류와 함께 만들어진 새로운 인생이었던 거죠. 그녀의 진짜 이름은 정미연입니다. 2013년에 50억대의 투자 사기를 벌이고 종적을 감춘 후 서영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식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죠. 특이한 건 출장이 잦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지방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실제로 그녀의 출장은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출장 보고서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해외 계좌 추적 결과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거액의 송금이 이뤄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제적인 사기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던 영은이, 아니, 정미연은 완벽한 위장이었던 겁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회사원의 모습,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 모두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로.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자금 세탁이 이뤄졌습니다. 결혼식은 아마도 완벽한 도주를 위한 마지막 연기였던 것 같네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그녀는 2중, 아니 3중의 생활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종 사건이 알려지고 영은이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저희 가족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말씀을 않으신 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얼마나 그 애를 딸처럼 아꼈는데. 어머니의 흐느낌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영은이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을 건네주셨다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의혹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형은 경찰 지인을 통해 알아본 정보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민수야, 그녀가 너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된 거였을 수 있어. 내가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노린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던 것, 우연처럼 자주 마주쳤던 것,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누나는 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억나? 작년에 내가 회사 기밀문서 유출 건으로 조사받았던 거. 혹시 그게 영은이하고 관련된 건 아닐까?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팀에서 중요 문서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영은이가 제 노트북을 자주 빌려 썼던 게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다 속은 거야. 내 마음도 이용당한 거라고. 가족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왔지만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시골 농가로 내려가셨고 저는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잊어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진실이라 믿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실종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는 국제범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인터폴에도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갔고 동남아 각국의 경찰과도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미연 일명 서영은은 국제적인 투자 사기단의 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수백억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여왔죠. 첫 1년간은 태국에서 그녀의 흔적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방콕의 한 호텔에서 찍힌 CCTV, 파타야의 한 레스토랑에서 목격된 증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거에 실패했고 결국 그녀의 흔적은 말레이시아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쿠알라룸푸르의 한 카지노에서 그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었죠. 3년차가 되던 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국제 공조 수사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남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휴가를 내서 방콕의 거리를 헤매기도 했고 싱가포르의 호텔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여자.
2년 전에 이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발리의 한 바텐더가 들려준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4년차에 접어들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던 조직원 중 한 명이 체포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직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어딘가에 숨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 대한 분노와 미련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녀의 입으로 직접 모든 것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초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2월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해왔는데 그날 달린 댓글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롬복 근처 작은 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상 속 여자와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많은 허위 제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분명 영은이, 아니 정미연이었습니다. 섬의 이름은 길리 트라완간입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는 작은 섬이에요. 그녀는 여기서 제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한국인 다이빙 강사였습니다. 우연히 그 섬에서 일하게 되었고 제 영상을 보고 그녀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고 한국 손님들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했죠. 경찰에 이 정보를 전달했지만 국제수사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섬에 들어가실 거면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고 낯선 사람이 오면 즉시 몸을 숨깁니다. 제보자의 조언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현지 경찰과 접촉했고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혹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저희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 주변에는 아직도 수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말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5년 만에 찾은 단서였지만 섣부른 행동으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밀하게 길리 트라완간으로 향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발리를 거쳐 롬복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길리 트라완간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섬으로 향하는 이 시간의 배 여행 동안 제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이 섬에는 총 1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지인이고 외국인은 5-6명 정도예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섬의 지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섬의 북쪽 해변가에 있었고 그녀의 숙소는 마을 뒤편 야자수 숲 근처였습니다. 첫날은 그저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했습니다. 섬을 천천히 걸으며 정보를 수집했죠.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제니? 그녀는 3년 전부터 여기 있어요.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진 찍히는 걸 매우 싫어해서 마을 행사에도 잘 나오지 않죠.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그녀의 한국어 학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작은 나무 건물이었는데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니 선생님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하네요. 다른 선생님이 대신 수업하고 있어요. 학원 밖에서 만난 현지인 학생의 말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그녀를 목격했습니다. 새벽 해변을 걷고 있던 그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걸음걸이는 변함없었습니다. 순간 달려가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해변을 걸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제보자가 보내준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그녀가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한글로 된 메모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녀가 맞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연락했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의 일상적인 해변 산책 시간에 체포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체포작전을 앞두고 저는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제니로 살아온 3년은 꽤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제니 선생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도 도와줬어요. 마을 이장의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집을 몰래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소박한 방갈로였는데 내부는 놀랍도록 검소했습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 간단한 가구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혼자 술을 마시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이해하진 못했죠. 옆집에 사는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성실한 교사로 통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수업을 좋아했고 특히 그녀의 꼼꼼한 성격과 친절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니 선생님은 절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웃으면서 넘어가죠. 함께 일하는 현지 교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불안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휴대폰을 E-3개 가지고 다녔고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꿨습니다. 섬을 오가는 배의 승객 명단도 매일 체크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리로 나가요. 항상 혼자 가고 이틀 정도 있다가 돌아와요. 선착장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그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일기장 조각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꿈에서 그 일을 봤다. 웨딩홀에서 날 기다리는 모습.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기꾼의 새로운 위장인지 아니면 진정한 후회와 속죄의 삶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그녀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만의 재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지, 모든 것이 두렵고 궁금했습니다. 섹션 13섬에서의 대면과 충격적 진실 해시태그일 사기 조직 연루. 새벽 5시 예상대로 그녀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었고 저는 그녀가 자주 앉는다는 바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은아. 아니 미연 씨. 제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놀라움보다는 체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날 찾아왔네요. 예상은 했어요. 5년 만에 들어보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체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는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국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서 위조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일에 연루되었죠.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이 조직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신분 세탁,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도 처음에는 계획의 일부였어요. 대기업 재무팀. 완벽한 타겟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조직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그들은 제가 가진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결혼식 당일 도망친 것은 조직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지 않으면 저와 제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이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았어요. 당신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기꾼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도망간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곧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해변가 벤치에서 이어진 그녀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속했던 조직은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닌 아시아 전역의 신분 세탁 전문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직에서 신분 디자이너였어요. 도망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정체성을 만드는 전문가였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조직은 범죄자들의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조 여권, 가짜 학력, 위조 경력 증명서 등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했죠. 서영은이라는 신분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 작품 중 가장 완벽한 케이스였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조직에서 마지막 임무를 줬어요. 당신 회사의 고객 정보와 재무 데이터를 빼내는 거였죠. 그리고 그걸로 대규모 자금 세탁을 하려고 했어요.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세탁될 뻔했다고 합니다. 제 회사는 파산하고 저는 내부 정보 유출범으로 지목될 상황이었죠.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을 배신하는 것도,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하지만 조직의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그녀의 목숨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만든 마지막 가짜 신분을 이용해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제니라는 신분은 제가 비상용으로 만들어둔 마지막 신분이에요. 이 섬은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도피처였고요. 그녀는 조직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그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조직을 무너뜨리고 싶었다고. 이제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의 핵심 멤버 명단, 거래 내역, 범죄 증거들까지. 이걸로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고백이 끝나갈 무렵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체포 이후의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로 그녀는 즉시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도주 신부 체포, 국제적 범죄 조직 연루 확인, 결혼식 당일 사라진 신부의 충격적 정체.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제공한 증거들은 수사당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피의자가 제공한 자료들은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전모가 담겨 있어요. 수사팀장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사기, 문서 위조, 신분 위조 등 총 23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 조직에 대한 중요한 제보자로서의 위치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제보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 수사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중 일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죠.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첫 공판에서 그녀가 한 말입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 아시아 전역에서 80여 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었고 약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범죄 조직이 와해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검찰청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이상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도덕적 죄책감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제 가족들에게 준 상처는 그 어떤 처벌로도 상쇄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모든 재산을 피해 보상에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계좌에 숨겨두었던 자금들을 모두 한국으로 송금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총 반환 금액은 약 43억 원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모든 사기 피해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녀의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은 물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되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 돈을 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돈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범죄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국제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만회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이후 그녀는 법원이 지정한 보호관찰소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범죄 예방 강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해 예방 매뉴얼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사기나 투자 사기의 수법과 패턴을 상세히 공개했어요.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호관찰관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판 수익금 역시 전액 피해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제 진짜 이름으로,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와 배신감은 그리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2023년 현재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빌미로 한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녀 정미연은 현재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그녀의 근황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고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녀의 최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그날을 떠올리며 우시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시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신중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약혼자의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결혼 사기를 넘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신뢰의 가치, 사랑의 진정성, 그리고 용서와 속죄의 의미까지.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을 새삼 실감합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사건 사고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신중하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앞으로의 삶의 자세입니다.